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앞선 걸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퇴해서 정치를 하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날을 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한 번 윤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가운데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최악의 경우 401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 원을 사학재단 측에 주고 정규직 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부정 채용에 가담한 관련자가 또 있는지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을 차지한 상태여서 대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이슬람권 국가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외교관들이 참석한 사우디 행사장에서 폭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는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죄 성립에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이 통상의 업무 절차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 성립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대전지검이 어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야당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도 반발을 했습니다. 이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또 곳곳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감사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밝힌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원전 1호기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정부 보고서가 불합리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는데 같은 날 국민의힘이 원전 폐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감사원과 야당이 교감하면서 음모를 꾸몄다는 식의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했습니다. 업무적 프로세스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감사원장은 반발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업무 과정에 범죄 성립에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감사원법에 되어 있고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의 업무 절차입니다. 검찰은 어제 월성 1호기 폐쇄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 2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정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어제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추미애 장관이 문제 삼은 건 한 여론조사입니다.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24.7%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선 걸로 나온 조사입니다. 여권에선 이걸 정계 진출 여지를 남긴 윤 총장의 지난 국정감사 때 발언과 연관짓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만큼 윤 총장이 추진하는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추 장관과 여당의 주장인 겁니다. 특히 국회에선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수사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는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감사 자료를 넘겨 검찰이 형사처벌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지 전혀 이상한 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소재,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가지고 오히려 역공도 폈습니다. 특수활동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턱국도 제공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거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야의 진영 싸움이 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변수까지 만나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원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경우 이른바 추윤 갈등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윤 총장과 야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과 야당을 한데 묶어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도 당 밖에 있는 윤 총장이 야권의 얼굴이 되는 데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일단 현상 자체를 가지고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여러 폭정,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이와 관련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윤 총장을 비판할수록 그를 더 키워주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양측 모두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JTBC 정종문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묶여있는 5천억 원이 넘는 돈 가운데 사기 피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도 안 된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곳에 투자됐기 때문인데 최악의 경우 건질 수 있는 돈은 401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3일 회계법인에 의뢰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펀드 원금 중 3,515억 원이 들어간 투자 대상 63곳을 회수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보니 가장 낮은 C등급이 83.3%, 2,927억 원이나 됐습니다.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서 대부분 손실을 받고 투자를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예상 회수율은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원금 5,146억 원 대비 최소 7.8%, 많아야 15.2%에 불과했습니다. 401억 원에서 783억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원금 중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사라진 돈도 1,600억 원이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를 살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참전 용사의 희생과 봉사의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대내외 확인시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가 내리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상의 첫 번째 외부 공식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군요. 네, 이곳 미국은 오늘 재향 군인의 날 국가 공휴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이곳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당선인은 기념비에 직접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현장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트윗을 통해 참전 용사의 희생과 봉사의 경의를 표하고 그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의 이번 행보는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전 참전비 방문은 내부적으로는 참전 용사의 희생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행보로 읽힙니다. 하루 전엔 6개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그 같은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동맹의 의미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 소식을 접한 지 나흘 만에 공식 일정에 나서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가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비를 맞으며 기념 행사를 마쳤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진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하기로 결국 결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ith the margin being so close, it will require a full by-hand recount in each county. This will help build confidence.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주는 바이든 당선인 49.5%, 트럼프 대통령 49.2%의 득표율로 격차는 0.3%포인트, 14,000여 표 차이입니다. 이 밖에 알래스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선거인당 3명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선인 270명을 넘긴 상태여서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 또 다른 격전지였죠. 네바다주에서는 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투표소 종사자의 주장이 나왔는데 증거는 있습니까? 네, 자신을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투표소 종사자라고 밝힌 여성이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투표 부정을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 차량 근처에서 사람들이 흰색 봉투를 뜯어 표기한 다음에 다시 흰색과 분홍색 봉투에 넣는 걸 목격했는데 그게 투표용지였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에 낸 진술서에는 신분 확인 없이 투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네바다주 당국자들은 어떤 증거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일 이후 접수된 투표용지도 처리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우체국 집배원 진술과 관련해선 진술이 철회됐다는 주장과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 캠프 측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역시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바이든 후보 측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JTBC 임종두입니다. 코로나가 더 얼어붙게 만든 우리 취업시장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취업을 한 사람 숫자가 8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고 줄어든 정도가 지난달에는 반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실업자는 2달째 100만 명대고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한 사람들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는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자꾸 서류 탈락이 되고 해서 눈을 많이 낮춰서 다 쓸 수 있는 데는 다 써보자 하면서 썼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부터 20곳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공채도 생각보다 많이 뜨지 않았고 반쯤 포기했어요. 약간 내년을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도 솔직히 진짜 크고.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2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산업별로는 여전히 그 숙박 음식 감소세가 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이라든가 예술, 스포츠, 여가 등의 감소 확대가 좀 영향을 미쳤고,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아직 일자리가 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자리가 모자라자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모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21년 만에 최대, 구직 단념자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못 구한 사람이고,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일자리 찾는 걸 포기한 사람입니다. 통상 실업자가 늘면 구직 단념자는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동시에 늘고 있는 겁니다. 취업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는 다시 구직 단념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송재입니다. 네, 어제 11월 11일에 중국에서 있었던 할인 쇼핑 행사, 째깍 1초당 판매량이 58만 건도 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 나왔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모두 몇 조가 또 움직였느냐가 늘 관심이죠. 올해는 행사 기간이 다르긴 했지만 알리바바의 집계로는 어쨌든 사상 최고액인 83조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부 사전 판매를 포함해 행사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3,723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2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도 일본, 미국 다음으로 상스이의 큰 손입니다. 값싸게 나온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 사이트에서 사서 들여오기도 합니다. 해볼 의향은 있어요. 인터넷 보다가 예쁜 게 보이면은 그러면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식품, 중국 식품 너무 맛있어 그 상스이에서 많이 샀어요. 옷과 화장품을 많이 샀어요. 그 화장품은 많이 할인 있어요. 할인폭만 따졌다가는 국내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되는데 제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배송비, 보험료 등까지 모두 합한 액수로 따집니다. 만약 200달러라면 초과된 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전체에 관세가 붙는 겁니다. 또 구입한 날짜가 각각 다르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해서 세금이 붙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스이 기간에 구입하면 평소보다 배송이 훨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봤는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교환이나 환불, 보증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하면 카드사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주문 내역 등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유럽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우디에서 유럽 외교관들이 참석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폭발이 났습니다. 프랑스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뛰어갑니다. 선명한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연안 도시 제다에 있는 비이슬람 교도 공동묘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주재 프랑스 대사관이 주최하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스 외교관 등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이번 폭발로 영국인 경찰과 그리스인 경찰, 사우디 경비원 등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사우디 경찰이 현장에서 폭탄을 던진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비겁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다 소재 프랑스 영사관 경비원이 사우디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지난달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풍자 만화를 소재로 수업했던 프랑스 역사 교사가 살해된 뒤 확산된 서방권과 이슬람권의 갈등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그야말로 집중이 됐었죠. 화이자 주가도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있었던 날 이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의심이 좀 된다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현지 시간 9일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절반 넘게 팔았습니다. 같은 날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삼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중간 연구 결과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이러한 소식이 발표가 됐고 화이자 주가는 약 15% 올랐습니다. 볼라 CEO는 이날 화이자 주식을 팔아서 우리 돈으로 61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주식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발표 시기를 주식 매각 시점에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이 백신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3억 회분이 유럽에 공급될 전망이고 미국에는 1억 회분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워낙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경쟁이 각국에서 치열해서 러시아도 자국 백신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자국에서 만들어진 백신 스푸트니크5 백신의 효과가 92%에 달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지난 8월에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와 관련해서 백신 개발을 지원한 국부펀드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같은 결과는 백신 3상 시험에 참여한 20명에게서 백신 접종자와 또 가짜약 투약자 간 비율을 근거로 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임상시험 참가자가 적어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 화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각국 정상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남방정책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압박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위를 만들든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첫 번째 서울시장 출마 선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여성 시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2,032조 원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결이 된 부분들이 있었죠. 미국 대선도 그렇고 백신으로 코로나 사태도 그랬는데요.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까지 간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또 10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요. 한 달 동안 증가폭이 11조 7천억 원으로 가장 컸던 지난 8월과 비교를 해보면 신용대출은 크게 줄었지만 전세자금을 포함해서 주택 관련 대출이 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버스기사들의 투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가 비판했습니다. 준공영제는 사업주에게만 도움이 된다면서 완전 공영제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술 접대 날짜는 지난해 7월 12일이 유력하다며 술자리 이후 검사가 타고 간 차량, GPS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면 접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담배 꽁초를 벌여 군포 물류센터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불이 나기 전 여러 사람이 발화 지점 부근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이 남성이 버린 담배 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후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증평 IC 부근에서 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로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상행선 통행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선배 작가에게 헌정하는 아름다운 작가상 올해 수상자로 전성태 소설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반대로 선배 작가들이 젊은 작가에게 주는 내일의 한국 작가상은 김진철 동화 작가가 받았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선정한 팝스타 파워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팝밴드가 됐다는 건데 아시아 가수로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던 강릉 문화제 야행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체험이나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전시와 관람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합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노동 분야에 기여한 공으로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늘 일본에 갑니다.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서 옵티머스 관계사 전 대표를 포함해서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다음 주 목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쌓이면서 오전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8도, 강릉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영하 1도, 광주 5도, 대구 2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전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사학재단의 전 기간제 교사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단에 수천만 원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채용을 부탁한 기간제 교사의 부모 1명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사학재단에서 정규직 교사 공채 시험이 열렸습니다. 9개 과목의 정교사 13명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경쟁률이 37대 1을 넘을 정도로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이 재단 소속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11명은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성적을 받고 임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시험을 앞두고 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 등에게서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 내용을 미리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A씨 등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채용을 부탁한 기간제 교사의 부모 1명도 배임 증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재단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는 A씨 등 교직원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최종 선발된 나머지 기간제 교사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부산시 동래구 명륜역 앞 인도에서 30대 남성이 하천 둔치로 추락해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인도 옆 난간에 몸을 기댔는데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5m 아래 하천 둔치로 추락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에 안전조치를 취했고 경찰은 구청 관계자를 불러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구로역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창고에서 불이 나 9명이 대피하고 4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불로 오토바이 넉 대와 타이어 60여 개 등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통근버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여파로 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내버스 승객과 통근버스에 탄 노동자를 포함해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6천여 명의 장병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던 혈맹국이죠.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에 위치한 티그라이 지역. 일주일째 에티오피아 연방군과 지역 집권 정당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세력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까지 출동해 무기고를 폭격하고 지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5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도 발생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전투를 지켜본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ህዝቦች ራሱ ከተማ ሴቶች አዛውንቶች ምናምን ለቀው ሌላ ዳር ላይ ወጥተዋል። ራሱ በጣም ግን በቃ በምንሻዎች በፖሊሶች በልዩ ኃይሎች በቃ ርብራቤ ካንኩና መከላከያው ህይወት እንዲተርፍ ተደርጓል። በጣም ምርጥ ነገር ነው።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2018년 아비 아머드 총리가 집권하기 전까지 에티오피아의 주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 총리의 개혁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며 반대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앙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4일 아비 총리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군 캠프까지 공격했다며 연방군의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군 캠프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아비 총리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고 내전 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비 총리의 말도 들어보시죠. Intent on perpetuating a culture of impunity and restoring the undue privilege they enjoyed in the past. The TPLF old guards have continuously mounted both covert and overt attempts to undermine the people of Ethiopia and our new administration. 국제사회는 1억 1천만 명의 인구에 수십 개 종족이 공존하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본격적으로 내전에 돌입할 경우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소말리아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내전에 휘말리면서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단은 국경을 봉쇄하고 병력 6천 명을 배치해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 연방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의 무력 충돌로 이미 2,700명이 집을 잃고 수단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도 국경을 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에티오피아의 내전 위기 배경부터 살펴보죠. 정치적인 이유부터 종족 갈등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아프리카국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는 민족 문제가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네. 1억 인구의 에티오피아는 79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로모 민족이 34%, 아마라 민족이 27%, 문제의 티그레이 민족이 6%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 민족이 1991년 쿠데타를 통해 2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민족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어요. 현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의 국정 철학이
국민통합과 범에티오피아 정책적 확립인데 그만큼 민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 내전이 발생한 근본적인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2018년 아마라 민족의 지지를 받은 아미가 정권을 잡으면서 티그레이 출신 관료들을 대거 축출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아비 정부가 총선을 연기하자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은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결세 반대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 두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는 것이고요. 10월에는 의회가 재무부에 티그레이 주정부에 연간 예산을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하자 티그레이 주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무력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인한 혼란이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동아프리카 뿔 지역은 오래전부터 안보가 불안한 곳입니다. 소말리아는 알사밤 이스라엘 테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요. 25개가 넘는 군본들이 지방을 통제하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남수단은 여전히 분쟁 중이라서 에티오피아 국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요. 사태 악화로 염려되는 것은 인간 안보의 주요 핵심인 난민입니다. 동아프리카에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사태로 일어나는 수많은 난민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동아프리카 안보의 불안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비 총리는 접경국인 에리트레아와의 전쟁을 중단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국 내 종족 갈등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의 민주정치개혁의 성공 여부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타이틀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어떤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정당제를 무시한 단일 정당 형태의 개혁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총선 연기 등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지한 오로모 민족들의 조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국민회의 같은 대국민 협의체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1994년 인종 대학살이 일어난 루안다 같은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네,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항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에티오피아에서 난민이 최대 20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성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평화회담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비 총리는 티그라이 사태는 주권 국가로서 에티오피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며 사실상 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넘어 동아프리카 지역 전체에 들이운 전운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입양을 한 16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구속이 되면서 경찰이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 아이를 도와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전해졌었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또 어떤 후회들을 또 만들게 될지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아이 엄마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입양한 아이 B양을 방치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입니다. B양은 지난달 13일 배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실려왔고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B양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치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A씨가 첫째 아이 생일 파티를 포함해 각종 모임에 B양만 집이나 차에 두고 나왔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과 집 주변 CCTV 등을 통해서입니다. 한 참고인은 JTBC와 통화해서 차에 방치한 걸 직접 봤고 모임에 B양만 두고 나온 것도 최소 3번이라며 경찰에 관련 사진 등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학대 혐의를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가족도 없고 직업도 가지지 못한 20대가 배고픔에 음식을 포함해서 3만 3천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례적인 선고를 좀 했는데요. 징역형 선고를 미뤘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작은 식당입니다. 지난 2월 초부터 빈병과 함께 음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병 박스로 몇 박스 담아놓은 거 그거 다 들고 가고 공깃밥하고 라면, 햄하고 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27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이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음식과 빈병 등 3만 3천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배고픔에 저지른 범죄였는데 A씨는 마땅한 직업도 돌봐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적용돼 양형대로라면 징역 4개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가벼운 범죄인 만큼 즉결 심판 벌금형을 고려했습니다. 직결 심판하면 벌금 나오니까 생활 환경이라든지 벌금 낼 예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한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 집행유예와 달리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실형 범죄의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굉장히 선처를 했다고. 지난달 울산지법은 며칠을 굶다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40대 남성에 대해선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로 올라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이후 처음입니다. 추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직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도 아니고 범야권의 1위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일단 여권과 이제 대립한 국면이니까 지금 헌정사상 초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이건 이례적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변수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지금 행사하는 권한들이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이라든지 감찰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절제를 좀 잃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네. 조금 더 말을 좀 거칠게 단순화시킨다면은 여권의 폭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게다가 야권의 무능, 제1야당인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과 무능, 존재감의 어떤 미미함,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러한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이 뭐 한 번입니다만 앞으로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위가 나온 결과 같은데 일단 정상적은 아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준 것은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해석들 나오잖아요. 뭐 동의하십니까? 뭐 전 동의합니다. 네. 이제 이 사태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이제 조국 사태 때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거의 헌정사상 초유인데 그 네.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계속 있어왔던 국감 발언, 10월 22일 날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 그걸 이제 여권에서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퇴임 이후에 봉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이런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얘기들을 좀 거침없이 했죠. 이른바 작심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발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또 감찰권을 또 발동했고 네. 그 전후로 해서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절제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와 관점과 논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 헌정사상에서 2005년도에 한번 이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이게 빈번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꼭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을 과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또 여러 그 주장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이 키운 면이 분명히 있다. 또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지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사퇴가 나왔단 말이죠. 추미애 장관도 이제 그 말을 했고 사퇴라는 용어를 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뭐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됩니다만, 그 여야 모두 정치권도 자제해야 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도 자제와 절제도를 발휘해야 되지만 일단 추미애 장관이 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좀 자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제의 규범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부분을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은 좀 자숙하고 네.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고 냉정해져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제와 절제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 뭐 이렇게 또 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네.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친문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뭐 그런 어떤 도식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석도 있죠. 그런 분석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일각의 이제 분석이 있는 건데 저는 그런 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치가 검찰을 덮었는지 검찰이 정치를 덮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로서 대단히 피곤해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권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발동하면서 최근에 왜 그 특활비 건으로 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검에 방문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중앙지검에 특활비 전혀 배정 안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내려보낸 것으로 네, 확인됐고요. 내려보낸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러한 그 권한, 법무장관의 권한 이러한 것들이 좀 희화된 면이 있고 윤석열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을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특히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검찰을 이런 말도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지금 이 국면 속에서는 여권은 너무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총장도 자제해라, 자숙해라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이제 사태가 진전이 되면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진영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양쪽에 대한 비판이 갈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쪽이 장문하고 이쪽이 먹문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드디어 사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저는 그래서 저의 주장입니다만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저의 하나의 분석인데 보세요.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있다는 거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때문에 그 임기제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고 수사의 독립성도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걸 엮으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임기제에 의해서 있는 건데 임기제가 있는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을 훼손하고 있다. 라고 하면 해임을 하는 게 맞죠. 아주 형식놀이로 본다면.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자진사퇴하라.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자진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꾸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요. 국민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어느 쪽을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맞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맞다라는 양쪽의 양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권도 있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양쪽을 해임하든지 어느 한쪽 양쪽을 자제시키든지 국무총리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양쪽을 자제시키는 이런 어떤 그 액션이 있지 않으면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이 된다면 추미애 장관이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언과 절제를 얘기하기에 너무 도를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들을 너무 많이 건너버렸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그야말로 지휘력을 네. 발휘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가지고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여기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의 국면이 큰 것이지 검찰개혁이 전가의 보도처럼
그러면 조자룡의 혼가 쓰듯이 이렇게 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고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 1위로 나온 거 물론 한 번이지만 한 번이라 하더라도 이건 의미가 작다고 결코 볼 수 없거든요. 게다가 이것도 여권으로 만약에 검찰총장을 그만둔다면 여권의 1위가 아니고 야권의 1위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여권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가. 또 권한과 권력은 자제되고 절제될 때 명분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양쪽이 다 비판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도 추 장관이나 여권이 조금 더 이걸 관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한 부분 그리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정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뭐 그게 오비락일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에 지금 말씀처럼 전광석화처럼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혐의가 있어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개연성이 있다.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참고자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최근의 맥락이나 국면으로 볼 때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검찰의 수사는 여권에 좀 불리하면 일단은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야권에 불리한 수사가 되면은 또 야권은 또 반대로 또 이 윤 총장을 또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원천적으로 이제 이렇게 꼬이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에 관련된 수사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이쪽의 주장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나 또 검찰총장, 추 장관이나 여권의 의견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엔 시민들이 보기엔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 반대인 시민들이 볼 땐 모든 걸 정치 검찰로 몰고 가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폐수사의 공신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 직접 거기 그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됐냐고도 비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정밀하고 세심하게 권력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검찰총장이 뭔가 추 장관을 공격했던 건 없었거든요. 단지 이 국면이 진행되면서 윤 총장의 발언들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서를 통해 김 씨 회사의 세금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청탁성 후원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 사무실과 협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김 씨 회사의 세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지난해 6월 12일 전시회를 열 당시 협찬사는 4곳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같은 달 17일엔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탁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 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찬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배당 일주일 만에 수사팀이 강제 수사에 나서자 탈원전 정책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 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 회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아침엔 라이프. 오늘은 공존을 주제로 오늘 막을 올리는 공연예술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품에 등장하는 이슈들이 코로나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고요. 여성 문제, 또 폭력 문제 같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들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 저마다의 몸짓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 이번 예술제에서 선보이는 유일한 해외 초청작인데요. 프랑스의 현대무용 안무가의 공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도 보이고요. 중간중간 조금은 서툰 모습도 보이죠. 춤이 직업인 무용수들의 춤을 사랑하는 시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춤추게 만들었을까? 뭘 말하려고 하나 같은 판단은 아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주인공이 반복해서 하는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글씨를 받아 쓰는 일을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미국 소설을 각색한 판소리 극인데요. 거대하게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모인 게 결국 사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회가 바라는 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야말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제 17편의 공연들은 모두 온라인에서 유료로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미국 대선도 끝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데요.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최근에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움직였던 만큼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급등했던 주가는 주춤했지만 부진했던 기술주는 반등하면서 최근 거래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자택 대피 생활의 수혜주였던 주매 주가가 백신에 대한 기대로 크게 떨어졌다가 오늘은 약 10%가 급등했습니다. 보잉 주가는 3.5%가량 내렸지만 아마존은 3.4% 올랐습니다. 결국 뉴욕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8% 소폭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내세우고 있는 게 코로나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데 뉴욕주에서 나온 조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간 11일에 기자들과 전화 회견을 하면서 한 말인데요. 사적인 실내 모임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밤 10시 이후에는 술집과 식당, 헬스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일종의 통행금지 성격이 강한데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잦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뉴욕시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주 교황청 대사관에서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달 말에 교황청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200만 대사가 북한 방문 의지는 변함없으시냐라고 물었고 교황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황청 외교 정책 라인에서도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익숙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돛돔이 270만 원에 팔렸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전설의 심해 어종으로 3년 만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돛돔을 양식하는 기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2명이서 줄자를 나눠 잡아야 겨우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지게차 없인 운반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심 400~500m 암초 수역에 사는 심해어입니다. 전설의 대물로 불리는 돛돔이 전남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서 또 잡혔습니다. 길이는 1.8m, 무게는 120kg. 대형 돛돔은 운이 좋아야 2~3년 만에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돛돔은 270만 원에 낙찰돼 인근 선어 전문 횟집으로 넘겨졌습니다. 손질된 횟감을 보니 부위별로 빛깔이 다릅니다. 맛과 식감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는 담백함도 들어가 있고 소고기 같은 그런 맛도 나고 부위마다 맛이 틀려요.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2009년부터 어민들에게 잡힌 어린 돛돔을 실내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능성어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돛돔은 세로가 아닌 가로 줄무늬로 구별됩니다. 외형 외엔 정보가 거의 없는 수수께끼 어종이라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아무도 키워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게 책도 없고. 근데 2016년도, 17년도에 20주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도전해 현재 8마리를 양식 중인데 7kg까지 자란 것도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35kg 정도 되는 3년 후쯤 알을 받게 되면 대량 양식의 길이 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경기 남부와 세종, 충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전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수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가장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해서 정치를 하라고 했고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면서 윤석열 총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 투자금 가운데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최악의 경우 401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천만 원을 사학재단 측에 주고 정규직 교사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받아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 1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최종 선발된 나머지 교사들도 부정 채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